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플리러닝을 위해서 빈여기 정의학 강의 중에 중요한 내용만을 안내해 드리기 위한 안내 동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암, 그리고 요로상피암, 전립선암, 고환암, 음경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빈여기 암은 국립암센터에 있는 그 자료를 인용을 해볼 때 남자한테서 2016년 조 발생률, 즉 10만 명당 몇 명이 암이 생기느냐라는 조 발생률을 보면 전립선암이 남성암의 4위, 그리고 방광암이 남성암의 8위, 신장이 남성암의 9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비뇨기 종양 전문가는 이 세 가지 암을 한 사람이 다 동시에 보기 때문에 결국은 위암 다음으로 높은 빈도의 암들을 모아서 보는 비뇨기 암이라는 그런 영역을 본다면 요 남자암의 2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빈도를 보이는 암들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방광암과 신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종양, 신장암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일찍 발견되는 예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리전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낭성 종물, 시스틱 레날 매스는 초음파가 통과되기 때문에 안쪽이 이렇게 까만 구조물로 보입니다. 안쪽이 까만 구조물로 이렇게 보이죠. 네. 반면에 솔리드, 고형 종물, 솔리드 투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제네시스가 높아져 있는 하이 에코제네시티 모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낭성 종물도 안쪽에 이넨스가 되는 이넨스라고 하면 어, 조영제를 넣었을 때 CT 소견입니다. 조영제를 넣었을 때 CT에서 조영제 넣기 전과 넣은 후에 흰색으로 바뀌는 정도가 달라지는 걸 이넨스먼트라고 합니다. 더 하얘지는 거죠. 예? 더 하얘진다는 뜻은 결국 자체적으로 혈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틱 레날 매스를 CT, 초음파가 아닙니다. CT로 봤을 때 이것이 종양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분류한 보스니악 분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니악 분류법 카테고리 1은 그냥 심플 비나인 시스트입니다. 이넨스먼트가 없죠. 당연히. 예? 암은 아니고요. 보통 하우스필드 유닛 넘버라고 CT에서 우리가 밀도나 이런 것들을 잴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형 증강 여부를 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위 기법인데 이 하우스필드 유닛 넘버라는 숫자가 20보다 적은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카테고리 2는 시스틱 리전이 있으면서 아주 가느다란 septum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이 어테뉴에이션 리전, 하이 어테뉴에이션 리전은 조영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시스틱한 안쪽에 이 20보다는 좀 높은 한 30이나 40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하운스필드 유닛 넘버로 보이는 약간 하얗게 보이는 리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리전은 이넨스가 되는 리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대로 이넨스먼트, 조영제를 넣고 나서 조영제를 더 하얀색으로 변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하운스필드 유닛 넘버가 60 이상 증가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운스필드 유닛 넘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얘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카테고리 1와 카테고리 2는 암이 아니에요. 카테고리 2F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암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No measurable contrast enhancement. 다시 말해서 enhancement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high attenuated region은 아예 시스트를 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hyperdense cyst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지만 그건 암이 아니에요. 이제 암은 여기부터 암입니다. 여기부터. 물론 카테고리 3가 100% 암은 아니에요. 카테고리 3도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가 암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넨스먼트가 있는 겁니다. 메저러블한 이넨스먼트가 있고 카테고리 4
여전히 인핸스한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럼 이 카테고리 3와 카테고리 4에 해당되는 클래스케이 나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레날 매스가 콩팥에 부분적으로 존재를 할 경우에 콩팥에 있는 이 암세포를 포함한 정상 조직을 제거하고 콩팥을 남겨놓고 나오는 걸 부분신 절제술 파셜 레프렉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종양의 위치가 이 레날 하일룸 근처에 있어서 혈관이 이 부분신 절제술을 할 때 손상나갈 위험이 있다면 이때는 콩팥 전체를 한 번에 제거하는 라디칼 네프렉토미를 하게 됩니다. 근치적 신적출술이라는 라디칼 네프렉토미가 일반적인 치료가 됩니다. 전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신세포암은 우리가 수술을 해서 환자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신장암은 특징적으로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에 듣지 않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멀티드롭 레지스턴트 지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암제가 들어가도 신장암은 다 항암 물질을 다 세포 바깥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신장암을 우리가 전이성 신장암을 조절할 때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면역 치료를 저희는 타겟 이뮤노세라피라고 합니다. 왜 타겟이냐? 신장암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자들, 예를 들어서 바스큘라 엔도셀리아 그로스 팩터, 또 플레이트 드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엠토르 같은 물질을 타겟으로 한 면역 이뮤노세라피를 하는 겁니다. 베바스주마비라든가 아니면 수니티딥, 수텐이라 불리는 수니티딥, 또 파조파닙 또는 텐설리리무스 또는 에벌러리무스 같은 이런 약제들이 타겟 이뮤노세라피예요. 타겟 이뮤노세라피를 하면 신장암의 성장이 멈추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완치되는 레이트는 매우 낮아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이성 신장암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의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로상피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로상피암. 요로상피는 콩팥 깔때기,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얘기해요. 요관, 그리고 방광이 요로상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생기는 암이 요로상피암입니다. 요로상피암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파필러리 형태로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광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방광에서 보인 요로상피암의 형태입니다. 요로상피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요로상피암이 콩팥 깔때기,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그 레날 펠비스라고 해요. 이거 콩팥 깔때기인데 레날 펠비스에 생기거나 또는 요관에 생기는 경우, 요관에 생기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콩팥과 요관을 한 번에 절제하는 신장 요관 전 적출술이라는 수술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걸 네프로 유레테렉톰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요관 적출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방광암의 경우에는 보시는 기계를 이용해요. 기계. 내시경 기계고 내시경 기계 끝에는 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 전기 칼이 있습니다. 이 전기 칼날로 이 안쪽에 있는 혹을 긁어서 제거하는 거죠. 긁어서. 근데 이제 방광암은 이 방광암이 생기는 위치, 점막에서 생겼느냐 또는 근육에서 생겼느냐에 따라 갖고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점막에서 생기는 방광암은 긁어내는 걸로도 완치가 가능해요. 물론 재발을 좀 높게 한다는 단점이죠. 한 50% 이상은 재발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에서 생기는 방광암은 이런 형식의 루프로 긁어낸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환자들은 방광을 다 몸에서 제거해야 되는 방광 전 적출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아까 50% 이상 방광암이 재발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생기지 않고 점막에서 생긴 건데 이 점막에서 생긴 표재성 방광암은 재발률 50%가 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방광 안에다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BCG라는 걸 넣어줍니다. BCG가 뭐냐? 결핵균이에요. 결핵균. 열로 약화시킨 결핵균이죠. 열로 약화시켰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뭐 전신으로 감염이 퍼지지는 않지만. 근데 이 결핵균을 방광내에 넣어주면 이 결핵균이 방광 암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럼 방광 암세포가 우리 몸에는 결핵에 걸린 세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면역체계는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뮨 이스케이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뮨 이스케이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면역계가 암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BCG를 이용해서 암세포가 아니라 그것이 결핵에 감염된 세포로 인지시켜서 면역 활동으로 죽이는 이런 방법으로 재발을 낮추는 겁니다. 무려 43에서 59%나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요로 이 뜻이 이제 그 방광 근육층에 생긴 경우에 이렇게 방광과 전립선을 다 모두 없애고, 아니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과 방광을 다 없애는 근치적 방광선 적출술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방광을 다 없애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요르라 그래서 바깥에서 소변 주머니를 차거나 아니면 뭐 인공 방광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방광 보존 수식을 아주 선택적인 환자한테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광을 보존해 보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이 가장 완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리움의 일부를 잘라서, 회장의 일부를 잘라서 요르판을 피부 바깥으로 빼는 이런 경우로 소변을 배출시키고, 또는 일리움을 좀 길게 잘라서 이 자른 일리움으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서 방광내에다가 있던 자리에 심어주는 거죠. 요관을 양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을 요도에 연결을 해서 소변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인공방광, 일리오 네오블레더입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립선 암은 변연계, 페리페랄 존이라 불리는 이 바깥쪽에서 95%가 생깁니다. 안쪽에 있는 트레지셔널 존에서도 한 5% 정도의 암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바깥쪽에 생기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지면 암이 만져집니다. 전립선 암이 만져질 땐 일반 전립선 조직은 조금 소프트한데, 전립선 암은 아주 돌처럼 딱딱합니다. 뼈 만지는 느낌이에요. 뼈. 예, 예. 손에 있는 이 뼈, 튀어나온 뼈 만지는 느낌. 아주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로도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선별 검사를 모든 환자한테 다 직장 수지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선별 검사로서 유효한 건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PSA입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불리는 건데, 이건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세린 프로테아즈는 효소예요. 근데 이 효소가 전립선 암 환자일 때 혈액에서 더 많이 검출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3을 정상치로 보는데 3에서 4 사이일 때는 약 2% 정도가 전립선 암이 생기고요.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0 사이일 땐 약 25% 정도가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됩니다. 10 이상인 경우에는 약 30에서 50%가 전립선 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얘기해서 3에서 10 사이는 환자한테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10명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중에 8명은 암이 아니에요. 2명은 암이고. 그건 뒤집어 얘기해서 80%는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PSA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PSA만 높아서 다 조직 검사를 해버리면 이 나머지 8명이 참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소모된 의료 비용이라든가 모비리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PSA 폼들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PSA 벨러스티는 속도를 재보는 거예요. 1년에 0.75 이상 PSA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이건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고, 또 전립선의 크기를 재서 전립선의 g당, cc당 PSA 밀도가 0.15 이상이면 역시 암이 높다. 또 유리형 PSA라고, 이건 유리형 뭐냐 그러면 PSA가 혈액 내에서 단백질하고 결합된 형태로 다니는데, 프리폼은 이 단백질과 결합되지 않은 형태인 거예요. 근데 암 환자에선 이 프리폼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하고 토탈의 100분율을 계산했을 때 그게 15%보다 적으면 암을 의심하라라고 돼 있고, 10%보다 적으면 아주 강력하게 암을 생각할 수 있는 툴이 됩니다. 10%보다 적으면. 예. 자, 그 밖에 프로세스 헬스 인덱스, 또 유린 PCA3 같은 투마 마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우리가 조금 더 암의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해서 조직 검사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헬스 인덱스의 경우에는 55 이상으로 수치가 나오게 되면 무려 50%가 암의 프라볼레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PCA3는 35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암을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리슨 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립선 암은. 글리슨 점수가 뭐냐? 이 병리과 선생님이
조직 검사한 소견을 가지고 형태적으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긴 겁니다. 형태로. 그래서 그 형태의 특징을 딱 보고 이거는 3점이야, 이거는 4점이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건데, 암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군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점이 가장 많고 4점이 두 번째로 많으면 3 플러스 4, 7점이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4, 7점. 그리고 4가 가장 많고 3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면은 4 플러스 3인 7점이 되죠. 이 두 개가 예후가 달라요. 글리슨 점수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재발될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후 인자거든요. 그래서 6점보다 낮으면 예후가 아주 좋죠. 3 플러스 4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4 플러스 3 이상 8, 9, 10은 예후가 나쁜 전립선 암이 됩니다. 그만큼 재발을 잘한다는 뜻이죠. 고환종양은 젊은 남자한테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드물죠. 고환종양을 얘기할 땐 종양 표지자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타 HCG와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종양 표지라고 쓰이는데, 이 보시면 고환종양은 이제 세미노마와 그 다음에 넌 세미노마 점셀 투머라고 불리는 넌 세미노마 점셀 투머라 불리는 두 개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세미노마는 방사선 치료에 잘 들어요. 근데 이 넌 세미노마 점셀 투머는 방사선 치료에 안 듣기 때문에 결국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양 표지자가 또 이러한 암종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세포 타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HCG가 올라가는 타입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알파피터가 올라가는 타입이 있고 둘 다 올라가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상승 빈도의 가능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알파피터가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베타 HCG만 올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미노마나 아니면 코리오카시노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알파피터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테라토마나 테라토칼시노마나 엠브리오나 칼시노마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오칼시노마의 플러스 거기에 엠브리오나 칼시노마 같이 있는 타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종양 표지자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음경종양은 위험 요인이 안 씻어 생기는 거예요. 하이진을 관리 못해서. 요새는 하이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빈도로 옵니다. 최근 한 10년 안에 음경종양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바이럴 코즈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음경종양을 일으키는데 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알다시피 자궁 경부암의 원인도 되죠.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하면 이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서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포경 수술은 음경종양이 빈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예방적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아주 중요한 점들만 몇 가지 찍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록 보시고 그 다음에 제공한 동영상 보시고 풀린 러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